민감용 경찰청장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임이 명확해 감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육안으로도 그 식별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 현장에 있던 피해 여성으로부터 그날의 진실 직접 들어봅니다.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예정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공시가가 평균 5.6% 올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아파트도 지난해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불법 촬영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준영 씨와 승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유착설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 후원금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받아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진 후보자의 이 같은 부당 공제는 여러 차례 되풀이됐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채용에 특혜를 준 KT 전직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다른 응시자들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도 불거져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홉 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을 검찰이 내일 공개 소환합니다. 이 사건은 과거 대표적인 권력형 부패 성폭력 사건임에도 그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KBS는 당시 별장 성접대 자리에 있었고 관련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성폭력 피해 여성을 이 자리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잠시 뒤에 직접 진실을 듣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오늘 국회에서 동영상 속의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고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서 감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3년 공개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영상. 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인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육안으로도 그 식별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시중에 돌던 동영상은 원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남성 모습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는데 원본 영상은 국과수 감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선명했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을 식별하기 힘들고 관련자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도 당시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따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휴대전화 촬영 영상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게 감정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예요, 무혐의. 민 청장의 답변에 무혐의 결론 낸 당시 검찰 수사팀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 당시 검사는 이 사람은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사건 은폐 축소 혐의로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증거를 누락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도 수사를 방해한 건 검찰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렇게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걸 경찰이 확인했는데 검찰은 그럼 몰랐을까? KBS 취재 결과 검찰도 김 전 차관임을 알고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피해 여성을 확인할 수 없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이 자리에 나올 여성은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 속의 여성이 자신이 맞고 자신이 피해자다 이렇게 진술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내일 소환됩니다. 이어서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2013년 7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김학의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석 달여 걸친 수사 끝에 나온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이듬해 7월 이모 씨가 자신이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차 검찰 수사, 결과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김 전 차관이라고 사실상 결론 낸 사안을 검찰은 왜 무혐의 처분했을까?
검찰 판단의 핵심은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1차 수사에서 피해자로 의심되는 여성을 60명 넘게 조사했지만 다들 자신은 아니라고 했고, 두 번째 수사에선 앞서 피해자임을 부인했던 여성이 뒤늦게 고소한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영상 속 여성과 같은 사람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임을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없어 처벌할 수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 거짓으로 고소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검찰의 결론은 석연치 않습니다. 또 성접대, 즉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단 한 차례 압수수색도 없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봐주기 수사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내일 오후 3시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이른바 별장 성접대 자리에 있었던 피해 여성이 나와 계십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사건의 진실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모습과 목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는 사전 녹화임을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게 2013년에 불거진 사건입니다. 횟수로 6년인데 그동안 피해자로서 고통스럽게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6년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진실이 자꾸 더 많이 덮여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현실에 조금이나마 제 힘을 더 보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재조사에서도 현 정부 들어서 검찰 재조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처음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는 언론에 나왔듯이 희망을 갖지 말아라. 이건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조사를 끝나는 것이다. 라는 등 검찰 조사 때와 같은 조사를 받았고요. 검사가 저한테 했던 그런 제스처나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다시 조사를 했던 굉장히 불쾌한 조사를 받았고, 초창기로 돌아가서 그날 이른바 그 별장의 자리가 어떻게 해서 마련됐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날은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제 생일을 지나서 갔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었다는 걸 그때 아셨고요. 전 정확히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 전부터 계속 서울에 있는 집에서도 계속 그 전에 있군요. 네, 계속.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됐습니까? 본인이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윤모 씨가 저하고 접촉을 시켰고요. 예. 그 뒤로 처음 접촉 후에 계속 저는 서울 모처에서. 예. 윤 씨가 이미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본인에게 알려줬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때 당시에 그럼 본인이 취합을 해서 제출한 증거는 어떤 증거들이 있었습니까? 김학의 씨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저하고 통화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번 과거사위원회에는 김 전 차관의 와이프와 통화했던 내용들. 저를 알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정황들 다 정확히 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와이프가 연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저하고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화는 오갔는데 가장 핵심적 대화는 뭐였었습니까? 왜 연락을 한 겁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만 김 전 차관이 저만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와이프 입장에서도 제가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동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 말은 김 전 차관 부인이 그 동영상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었고 여성이 저라는 아니었다는 것도 확인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김 전 차관 입으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2013년 조사에서는 동영상의 피해 여성이 본인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셨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도 처음부터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의 힘과 권력이 무서워서 뉴스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굉장히 불안해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 조사를 안 하려고 했어요. 1차 처음 조사 때 워낙 그쪽 권력의 힘이 막강했고 또 이게 본인의 2차 피해라든가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본인임을 번복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기를 내신 건 다른 피해 여성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는 건데 다른 피해 여성이 몇 분이나 더 계셨던가요? 아시는 대로. 제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 조사 과정에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다면 구체적으로 대략 30명 정도의 사진을 본 것 같아요. 사진만 30명이요? 예. 그 30명의 사진을 그쪽 검찰이나 경찰에서 보여줬다는 건가요? 아니요, 경찰에서. 지금 이 사건도 장자연 씨 사건처럼 과거에 억울한 권력에 의한 피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시민적 분노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봤다, 자주 봤다, 30여 명이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자리가 여러 번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네.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굉장히 난잡하고 말하기 힘든 사회적으로 정말 파장이 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파장이 크고 너무 심각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 정도로 충격적입니까? 네. 혹시 그 내용 속에 이른바 뭐 마약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저는 별장 윤모 씨가 저한테 그걸 구해와 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구해와 달라고. 예, 전 그런 걸 본 적도 없는데 저한테 그런 거 어제 구해할 데는 없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검찰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마약과 체험제의 차이점을 아냐고. 별장 윤모 씨가 마약은 안 했지만 체험제는 여자들한테 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셔서 지난 6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심경이 복잡하셨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숨어 사셨다고 하셨는데. 숨어 살고 약으로 치료하고 병원 다니고 그래서 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약으로 치료했다는 건 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우울증을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해서 예. 사람들과 접촉도 힘들고요. 숨을 쉬는 것도 힘들고 생각도 내 맘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굉장한 심한 트라우마로 살고 있습니다. 예. 고통스러운 기억을 말씀하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굉장히 큰 사명감이 저에게도 있고 또한 지금 피해 여성께서도 절박함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힘은 시민적인 공감과 시민의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제가 과거사위원회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건에는 피해자의 입장이 진술이 제일 정확하다고 하는데 왜 내 진실은 안 받아주느냐. 동영상도 저라고 밝힐 수밖에 없었고 살기 위해서. 근데 검찰에서는 동영상을 왜 번복했냐는 말만 하고 제 진실을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검찰은. 저한테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행위를 시켰습니다. 그게 검찰 조사입니까?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2차 조사 때는. 2014년 때요? 네. 그게 검찰 조사였습니다. 이제 와서 증거가 누락됐다는 등 이런 거는 핑계입니다. 제가 볼 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의 무게를 제가 어떻게 감히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서 지금 안고 계신 고통이 조금 덜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 인터뷰가 끝난 뒤 이 여성은 눈물을 쏟아내며 인터뷰에서 못했던 말을 더 꺼냈습니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고 지금도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 부인이 처음에는 회유하다가 폭언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우리 기자입니다. 살려주세요. 저 지금도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인터뷰가 끝나자 이 씨는 눌렀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별장에서의 일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중천 씨가 서울에 마련한 오피스텔에 김 전 차관이 수시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이 자신을 잘 알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 측에서 자신을 해코지할까 여전히 두렵다고도 호소했습니다. 김학의 와이프는 저를 찾아와서 정신병자 취급하고 가고 윤중천도 저한테 이 사건 마무리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런다 그러고. 실제로 지난 2017년 말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이 씨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 씨가 휘말려 있는 소송 문제를 돕겠다고 했고 지방에 내려갈 땐 지인 번호까지 알려주면서 나 대신 도움을 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민 것은 잠시. 돌연 이 씨에게 메시지로 피해망상 환자 아니냐면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공교롭게도 별장 성접대 사건을 검찰 과거사위가 재조사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이후 김 전 차관 측은 이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씨는 수사가 이대로 끝날 경우 또다시 폭언은 물론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도 저 좀 살려주세요. KBS 뉴스 한울입니다. KBS는 이와 관련해서 김학의 전 차관과 부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 등 전국의 공동주택 1,300만 호에 대한 예정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5.3% 올랐고 서울은 14% 넘게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났던 고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전국의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률이 14.17%로 가장 높아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했습니다. 광주와 대구도 각각 9%와 6%대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과천으로 23%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 용산과 동작, 경기도 분당도 재건축 등의 기대로 1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의 하락폭은 10.5%에 달했습니다. 경남 거제와 김해 역시 조선업 불황 등의 영향으로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일수록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전용 면적 132제곱미터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16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9억 9,200만 원으로 23.8% 올랐습니다. 공시가 12억 이상 15억 이하 상승률은 18.15%, 9억에서 12억 이하는 17.61% 올랐지만 그 이하 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3.9%를 나타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적극 제고하였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됩니다. 오늘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 청취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네, 이 공시가격은 세금과 직결됩니다. 이번에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서 9억 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도 늘었습니다. 추가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대략 7만 호 정도 늘어났지만 전국의 주택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노태영 기자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의 문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이 아파트는 149제곱미터 기준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7천만 원 되었습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16% 넘게 올라 10억 1천만 원,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에 해당됐습니다. 이처럼 전국 7만 9천 호의 공동주택이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겨 새롭게 종부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해 14만 호에서 올해 21만 9천 호로 56%나 더 늘어났습니다. 다만 공동 명의 여부나 1주택, 다주택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자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주택의 98%는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를 내게 되더라도 1주택자라면 전년도 보유세의 50% 이상을 넘지 않게 돼 있어 세금 폭탄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고령자분들 그리고 장기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일 거로. 앞서 단독주택과 토지의 시세 반영률은 올렸지만 공동주택은 지난해와 같은 68% 선을 유지했습니다. 급격한 상승 대신 단계적으로 형평성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시세가 상승한 만큼은 충분히 반영시켜서 보유세로 인한 부담감을 더 높여줘야 과도한 부동산 소유라던가 아파트 사재기라던가 이런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부동산 시장에선 세액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들이 등장할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거래 없는 눈치 보기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와 승리 씨가 오늘 나란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희경 기자, 정준영 씨는 오전에 소환됐는데 꽤 오랫동안 조사가 계속되고 있네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 도착한 가수 정준영 씨는 저녁 9시가 넘은 지금까지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에 나온 가수 승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는 이곳 서울경찰청 앞마당이 취재진들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조사가 길어지면서 일부만 남은 상황입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한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히 부착이라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정준영 씨는 11시간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정 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머리카락과 소변을 이미 제출받아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촬영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번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던 승리도 오늘 오후 2시쯤 이번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존의 성매매 알선 혐의 이외에도 불법 촬영물 유포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승리의 동업자이자 승리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도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조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수현 기자였습니다. 스타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가수 승리와 정준영 그리고 최정훈이 받는 범죄 혐의는 종류도 많고 조금 복잡합니다. 성매매 의혹에 마약, 불법 촬영, 뇌물 청탁까지 범죄 정황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밀당포차. 2016년 서울 강남에 문을 연 주점입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그리고 최정훈이 함께 투자한 술집입니다. 이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대화방에 고스란히 함께 등장합니다. 이 대화방에는 승리와 함께 유리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한 유인석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홀딩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승리와 유 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엔 대만 투자자를 위해 여성을 준비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리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은 클럽 버닝썬의 마약 유통 관련입니다. 승리는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클럽 버닝썬의 마약 유통 의혹에 관련해선 여전히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대화방에 올린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은 적어도 6건 이상. 일부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처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정 씨는 최장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밀당포차의 또 다른 동업자 가수 최종훈 씨. 2016년 3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지인과 경찰 등에 청탁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최 씨와 승리, 정준영 씨 등이 투자한 강남의 클럽바 몽키 뮤지엄 개업 당시 나눈 대화에도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담겨 있습니다. 유 씨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것을 봤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이 뒤를 봐주도록 청탁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번 사건이 특히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건 뒤이어 불거진 경찰과의 유착 의혹 때문입니다. 대화방에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일단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민감한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의 유착 의혹이라는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게 됐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공익제보는 크게 3가지 내용입니다. 가수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과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유포 의혹, 그리고 이들 연예인들과 경찰의 유착 및 부실 수사 의혹입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빠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경찰에 넘겨 수사를 지휘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보호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등장하는 그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박 장관은 특히 버닝썬 사건의 경우 마약과 탈세, 성매매 등이 모두 연관돼 있는 만큼 이번에 철저히 밝히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며 사건의 처리 방향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당장은 이를 지켜본 뒤 수사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사건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만큼 여론 등을 감안해 전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 업무를 책임졌던 KT 전직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KT 채용 비리 등도 확인돼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병수 기자입니다. 구속된 김모전 KT 인재경영실장은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채 당시 인사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김성태 의원에 따른 2011년 KT 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재입사했는데 해당 시험의 책임자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에 이어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순으로 입사 시험이 진행됐는데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는 없던 김 의원 딸의 이름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입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절차와 규정을 어겨가며 김 의원의 딸이 합격자 명단에 들 수 있도록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KT 수뇌부가 김 전 실장에게 채용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김 의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김 의원은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우리 딸애가 아직도 자랑스럽게 자기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는 합격 통지 메일이 이 메일이 받은 게 오후 11시 17분인데 축하드립니다. 신입사원으로 모십니다. 김 의원은 오늘 하루 종일 기자들과의 접촉을 끊은 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의 딸 이외에도 추가로 채용 비리와 연루된 합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용하는 모습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근로소득공제 신청은 어떨까요? 이래서 번 돈이 아닌 후원금을 이런 식으로 부당공제받아 세금까지 환급받은 인물이 확인됐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새누리당 상임위원장 경선에 나섭니다. 기탁금으로 당에 500만 원을 냈는데 자신이 받은 후원금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해 7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치 후원금, 즉 남의 돈으로 또 남한테 기부를 했다고 해서 그걸 자기 소득금에서 지출된 것이냐 세액 공제를 하는 것은 잘못됐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세비는 들어있지만 후원금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도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세금 감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 후보자는 이번 개각 직전 부당 공제로 환급받은 세금과 가산세 등 144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2017년엔 특별 장비 7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는데 역시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해 세금 10만 원을 덜 냈습니다. 해명은 너무 간단합니다. 실무진 착오라는 겁니다. 실무진에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사비로 나간 줄 알고. 문제는 진 후보자의 이런 부당 공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 당대표 경선 당시 기탁금을 내면서 후원금으로 8천만 원을 충당했는데 공제 신청을 해서 1,000만 원을 돌려받은 게 드러난 겁니다. 너무 그 연말정산에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네. 당시 KBS 보도 이후 국회 사무처 조사로 국회의원 37명이 사실상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비슷한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삼성물산 사무실과 과천 SDS 데이터 센터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해 이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신체적 고통은 물론 대부분이 만성 울분 상태였는데요.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첫 심층 조사 결과를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감기 증세로 입원했던 아내는 한 달 남짓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주환 씨의 삶은 그 뒤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춘기 아들은 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방황하다 학교도 그만뒀습니다. 내 아들도 우울증을 느낀 걸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해도. 제가 보는 눈에는.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고. 아내의 죽음과 가습기 살균제의 연관성을 직접 증명하라는 말에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생계까지 어려워졌습니다. 60, 70만 원. 그렇게 한 2, 3년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먹고 사는 거 진짜 어렵게 3년서 버텨본 거죠. 피해 가정의 고통은 첫 심층 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도 폐질환과 비염 등을 광범위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10명 중 7명 가까이는 만성적 울분 상태였고 그 절반은 중증도 이상의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10명 중 1명꼴로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이해받고 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울분의 코너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경제적 피해도 컸습니다. 이번 조사를 한 연구진은 조사 대상 100가구의 피해를 많게는 54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증후군의 개념을 도입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더 폭넓게 인정하라고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 저녁 지하철 7호선이 탈선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퇴근 시간대 수백 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회부 연결해 피해 상황 알아봅니다. 윤지연 기자, 사고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저녁 7시 22분쯤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에서 도봉산역으로 가던 열차가 지하 터널 안에서 탈선했는데요. 사고 지점은 도봉산역을 500m 정도 남겨둔 지점이었습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290여 명은 터널 안에 있는 비상통로를 통해 도봉산역으로 대피했습니다. 승객 대피에는 30분 정도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선 과정에서 열차 바퀴 쪽에 마찰로 연기가 나면서 열차 안까지 유입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승객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사고로 현재 7호선은 수락산역에서 종착역인 장암역 구간까지 3개 역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열차 운행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사고 여파로 서행 운전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오늘 사고 열차는 8량으로 운행 중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진행 방향으로 두 번째 객차 바퀴가 탈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과 서울교통공사는 승객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윤지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명문대 입시 비리 사건 어제 전해드렸죠.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고액 사교육이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지적과 함께 대입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까지 나옵니다. 미국의 입학사정관 제도를 참고한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될 듯합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760여 가족이 연문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 대입 비리의 핵심 인물인 입시 컨설턴트가 FBI에 자백한 내용이라고 미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학부모는 33명, 이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버드대 출신의 시험 달인이 한 번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수십 번이나 대입 시험을 대신 봐주고 운동부가 없는 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학교 대표 선수 경력으로 합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비리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 일부 대학들은 입학 기록 재검토에 나섰고 뇌물을 받은 코치 등의 해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And to think that my spot could be taken by someone who didn't have to put in that effort it makes me angry. 자녀를 부정 입학시켜 체포됐던 배우가 보석금 11억 원을 내고 풀려나고 이 배우 자녀의 철없는 말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 들끓고 있습니다. I do want the experience of like game days, partying. I don't really care about school, as you guys all know. 의회에선 입시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Elements of our higher education system are in desperate need of repair. The alleged use of bribery and fraud. 뉴욕타임스는 합법적인 곳에서도 학생들이 빈부 격차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들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대외활동 경력과 에세이 준비 등을 위해 거액의 돈이 오가는 산업이 존재한다며 사교육 시장의 문제도 질타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법안이 선거법입니다. 여야 사당이 내일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한국당은 절대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제도 자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 박경호 기자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지금 검증 대상이 패스트트랙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인가요? 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발언인데요. 예. 미국 등 주요국은 국방, 재해, 재정 등 긴급 현안에 패스트트랙을 이용한다. 이 법문에 명시해놨다 이 말인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특정되어 있다는 건데 우리는 아니다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국회의 입법조사처 보고서 그리고 거기에 인용된 해외 자료 원문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봤는데 예. 일단 결과는 대체로 사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면요. 저희가 그 미국 하원의 의사규칙과 매뉴얼 자료를 구해봤는데 예. 거기에는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이 33개다 이렇게 특정해놨습니다. 특정되어 있군요. 네, 주로 무역이나 전쟁 결의안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 같은 신속함을 요하는 그런 법안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나경원 대표의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체로 사실이죠? 일단 나 대표는 이 특정 법안들을 올리는 것만 패스트트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저희가 좀 더 알아보니까 미 하원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법안들도 절차를 줄여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약하면 미국의 경우 패스트트랙에 법안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만 필요하면 다른 법도 올릴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대체로 사실이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입장은 우리의 경우 선거법이 패스트트랙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일단 그 패스트트랙을 정의한 국회법 85조 2항을 보면요. 예. 일단 절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특정 법안을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우는 법안 성격도 규정해 놓은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법안이든 그 패스트트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무슨 민생 법안이라든가 긴급 현안, 뭐 비상, 뭐 이런 것들이라도 지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천재지변에 관한 것들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고요. 예. 그런데 이 도입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 이 패스트트랙은 아시는 것처럼 2012년 18대 국회 때 이제 만들어졌는데 국회 선진화법이라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이른바 이제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알려졌죠. 왜냐하면 이렇게 여야가 싸우느라고 급한 법안마저 처리를 미루지 말자. 그때 처리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오히려 패스트트랙을 좀 더 쉽게 완화하자 이런 얘기를 있을 정도로 여야 합의가 진행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 어떤 법들을 할 것인가 이것은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취재 과정에서 팩트체크한 뒤에 한국당 입장을 좀 들어봤나요?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일단 나원내 대표 측과 연락을 해봤는데 일단 나 대표 측은 입법 주사처 자료를 참고로 했고 패스트트랙 도입 취지는 예외적으로 민생 법안 등에만 쓰여야 한다는 게 발언의 취지라면서 원래 입장을 재강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호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개월 사이 2차례 추락한 보잉 737 맥스 여객기와 관련해 안전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며 해당 기종 운항 중단을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737 맥스 기종 도입 계획이 있는 국내 항공사들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운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용의자 2명 가운데 인도네시아 여성은 사흘 전에 석방했지만 베트남 여성의 석방은 불허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석방 불허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14년부터 3년간 상장법인의 최고 경영자로 재직하는 총수 일가의 소득을 조사한 결과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의 34배가 넘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 일가와 직원의 연봉 격차는 해마다 커졌으며 보수 격차가 100배가 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수현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병들고 양육이 어려운 동물들만 안락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회원들을 기만하거나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시경 검사, 잠이 들어도 깨도 힘든 건 매 한 가지죠. 그런데 식도와 위장까지 검사할 수 있는 캡슐 내시경이 개발됐습니다. 입으로 삼키고 장을 거쳐 자동 배출되는 캡슐 내시경, 황정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내시경은 소화기관 내부를 살펴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검사할 때 고통이 심하고 반복 사용으로 인한 교차 감염 우려도 있어 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단점을 개선한 캡슐 내시경이 개발됐습니다. 알약 크기의 몸체, 카메라와 조명이 달려있어 입으로 삼키면 소화기관을 지나며 내부를 촬영합니다. 검사에는 대략 2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검사를 끝낸 캡슐 내시경은 소장과 대장을 거쳐 몸 밖으로 자동으로 배출됩니다. 지금도 소장을 촬영하는 캡슐 내시경은 있지만 길이가 짧은 식도와 위를 검사할 수 있는 건 국내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초당 6장만 촬영할 수 있었으나 기술 개선을 통해서 4배 빠르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도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기관을 촬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증 시험 등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쯤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 내시경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조기 위암 검진을 할 때 위장 조형 촬영을 선택했던 수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캡슐 내시경을 선택한다면 조기 위암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캡슐 내시경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진은 소화기관 발병률이 높은 중국과 유럽에 캡슐 내시경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